네, 사법논담 꾸며주시는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옷에 봄이 왔습니다. 화사하고 좋습니다. 예, 원래 너무 살쪄 보일까봐 어두운 옷 위주로 입었는데, 네, 뭐 머리 봐도 살은 쪄 보이니까요. 멋있으세요. 아유, 예. 살쪄 보는 게 아니라 풍채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럴 때. 체격이 좋다. 그거는 뭐 당선인한테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취소. 예. 그다음에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이야기부터 해야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입법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별별 말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일단 하여간 일단락이 됐는데 짧고 굵게 일단 총평부터 하고 이후로 한번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천하람 변호사님. 쪽대본으로 쓴 막장 대하 드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쪽대본의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법 역사, 의정 역사에 수많은 날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날치기들이 보통 보면 쪽대본으로 쓰는 단편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짧은 포인트들의 이제 입법적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날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 건은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사실 연구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연구할 만한 쟁점들이에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거는 특히. 그래서 원래는 대하 드라마급의 어떤 개정론인데 와, 민주당이 대단한 게 대하 드라마를 그냥 막 쪽대본을 써가면서 막장으로 처리를 하시니까 대단한 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해 오셨구나. 아, 그럼요. 네. 장윤미 변호사 총평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민주당 명분을 만들어준 건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승자박. 예.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도 이 본인들 개정안을 낸 지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수기 네. 과정이 매우 충분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법사위의 간사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던 건 국민의힘의 그 기저에도 검경이라는 이 수사권 조정의 주체들을 어쨌든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거. 권성동 의원도 20대 국회 때 본인이 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금의 뭐 이른바 검소한박 법안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도출했고 거기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이후의 수순 뭐 위헌이다,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하다라고 국민의힘 뒤늦게 이야기해봤자 설득력도 없고 이 명분, 실리 만들어준 것 본인들이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당 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 그다음에 가서 뭔 얘기 안 들었어요? 욕하더라고요. 욕하지 야, 말라고. 네가 욕을 와서 해봐라. 니는 얼마나 잘하겠냐 하면서. 그러니까 윤회관이 못 되는 거야. 왜 아픈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좀 톤다운 하라고 또 예. 선배들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 더 얘기는 안 할 텐데 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법안이다.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 힘에 좋은 것과 국민에게 좋은 것은 또 구별되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지난주에 길게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네. 이제 이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좀 눈길을 끌는데 한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경기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과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사를 중단할 수 없고 경찰들이 수사를 잘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뭐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던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협치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예. 잘해갖고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지금 스탠스를.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 사실이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뭐 다른 추가 보도들이 쭉 나오는 것들 보면 그냥 경찰에게만 맡겨두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사 뭐 협의회, 뭐 협의체, 뭐 이런 걸 검경 만든다는 협의체. 그죠? 예, 법무부, 행안부, 검찰, 경찰 해가지고 이제 이 협의회를 조금 더 실질화해서 검찰의 수사 노하우나 수사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이게 좀 같이 좀 다 협력 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갖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아마 당선인의 실제적인 의사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그때 중재안에 합의해 준 걸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거 이제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걸 그리고 그때 중재안은 합의안이 8항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고 검찰과 관련된 문제인데 검찰 출신 당선인에게 전혀 스크린 받지 않았다. 이건 좀 믿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 지금부터 이후인데, 자 이거부터 한번 해줄게요.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이미 들어갔죠? 네, 네.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를 이제 했습니다. 두 가지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있고 검사들이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나눠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건 의원도 헌법기관이니까 그렇죠. 일단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헌법기관 간의 어떤 다툼일 때 성립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인데 우리들이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선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구인 적격 관련, 그러니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절차적인 그런 어떤 청구인으로 자격이 있느냐 네, 없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의원은 국회의원 있으니까. 같은 경우에. 음. 근데 이제 그 외에 지금 이제 보면 국회법상 정해놓은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위법과 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소위 우리가 언론에서 표현하는 꼼수를 동원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킴에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의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가. 뭐 예. 대표적으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어떤 그 입법상 절차를 완전히 형해화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민법상 위장 이혼은 무효다 뭐 이런 얘기 법리들을 들고는 있는데 이것과 위장 탈당을 과연 똑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탈법인데 과연 이게 불법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헌재에서도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뭐 이제 특히 이제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법권 침해가 됐다. 이 주장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일단 국회의장 중재안이 도출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안건조정위원회 뒤에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여해서 문구 조정까지 했다면 합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런 주장도 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지금 항상 이 헌법적으로 위헌 여부를 가릴 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일단 뭐 위장, 꼼수라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이걸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위반으로까지 볼 것인지 어쨌든 절차는 준수해서 그 꼼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절차적인 하자로 위헌이다라고 판단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지금 그러면 그 실체 어떤 법률안이 그 도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위헌적인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그 경과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재안이 이 각 여야 간의 합의로 도출이 됐었고 그 수정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이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이런 입법 권한을 헌재라는 사법기관이 이거 위헌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논리가 상당히 딸리니까 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예? 왜냐하면 이거 내부에 어떤 그 부장검사님이신가요? 내부망에 올렸다고 하는데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검찰이라는 게 관습헌법에 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논리까지 동원을 하는 건 좀 빈약하다는 걸 좀 자청하는 게 그러면 아닌가. 자연성이 두 번째 얘기로 나오는데 이제 네.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선례도 잘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또 가능하다. 저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가능하다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이제 조금만 돌아가서 그 국회의원의 그 심의 의결권 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패스트 트랙 했었잖아요. 그 막 난리 났을 때 그때도 권한쟁의가 나왔었는데 그때 해당 안건이 법사위랑 뭐 이런 데서 뭐 그 패스트 트랙 하는 과정에서 4시간 51분 정도 심사됐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심사가 안 됐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서 5대4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좀 과하게 빠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퇴근 좀 늦게 하면 되지.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번에 14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그 중재안에 뭐 이런 문구 수정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구 수정된 부분이라도 다시 이거 뭐 안건 토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부분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이건 너무 민주당에서 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퇴근을 너무 일찍 그럼 하려고 예를 들어서 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그 입법 결과가 다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네, 무효가 되는 무효로, 겁니다.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부분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장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 수사나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했다라는 주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그 통신망에 올렸던 내용인데 검사의 수사권은 관습헌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수도 이전 말고도 관습헌법이 나오네. 또 처음 들었네요. 심지어 수도 이전을 갖고 간섭헌법이라는 논리를 동원한 것도 지금까지 헌법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수사권의 주체가 검찰에 한정된다라는 게 관습헌법이다. 관습헌법이란 건 전 국민이 이걸 헌법적인 지위로 인지하고 있다라고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검찰의 정말 검찰만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반대로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 내지는 수사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검사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관습헌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검사가 수사를 그래도 하는 거 우리 국민들에게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익숙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가 그걸 검사에 가서 호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습헌법이다. 이거는 저도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잘못한 놈이 있으면 그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근데 저는 관습이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짚어야 되는 점을 그 언론도 다 빼놓고 있다고 보는데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건 공포된 법률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포된 법률에는 예를 들어서 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박탈한다는 내용 없죠. 그렇죠. 없죠. 다시 말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깡그리 다 박탈했다는 법률 규정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깡그리 박탈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장이 성립이 되냐고요. 제가. 저도 이 주장이 성립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는 게 설사 부패와 경제 범죄가 경찰로 나중에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안은 중재안에서도 상당히 또 후퇴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계속 갔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뭐냐? 이걸 그냥 수사 지휘만 내려보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부분을 기록을 받아서 이거 좀 부족한데라고 하면 직접 참고인을 불러서든 피의자를 불러서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원래 원안에는 그것조차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는데 이 부분이 마치 0인 것처럼 이 지금 그 부장검사가 짚은 것처럼 헌법에 위배된다. 아예 박탈이 됐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럼 1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렇습니다. 거기서 4개를 더 뭔가 분리했다고 해서 헌법 위반이고 4개가 덜 분리됐다고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다시 박듬에 있어서 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경찰 수사가 행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박탈을 해놓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또 비슷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에게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라는 거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 내지는 수사 지휘권을 다 박탈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뭐 완전히 수사권이 다 근데 박탈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 뭐냐 법률 그 명문 규정 맞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아,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1년 6개월 뒤에 나머지 2개 직접 수사권도 박탈될지 모르니까 이러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헌법 위반이다가 성립이 그렇게는 되느냐는 어려울 예, 논리 겁니다. 자체가 그 되지 않습니다. 논리까지. 1년 6개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아예 법령에서 빠지기도 했고. 그것도 빠지게 되고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실은 헌법 소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헌법 관련한 쟁점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저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위헌 나올 확률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발인의 관점에서 아니 바로- 고발했는데 바로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이후 부분을 좀 네. 짚어야 되는 게 자,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법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걸로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돼 있잖아요. 이 등을 가지고 네. 한 글자를 가지고 시행령에서 네.
다시 직접 수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후퇴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부패, 경제, 범죄 중이었죠. 예. 딱 그 가두리가 쳐지는 겁니다. 카테고리가 부패와 경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이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거. 네. 그런데 이게 등으로 됐습니다. 등이라는 건 부패나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부패, 경제 범죄에 같은 무게감을 갖는 그렇죠. 범죄라면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관여를 넘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데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지 못해서 국민적인 이익이 침해된다라는 논리는 더 허약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태도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변호사의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확대하면 난리 칠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범위를 확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과도기적 기간에 한해서라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또 법으로 바꾼 거를 또 대통령이 뒤엎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또 난리가 날 텐데 일단 정치적인 역량을 뒤로 하고 사법농단이니까 법적으로만 따지면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죠.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패범죄 범위에서 지금은 5억 원이 넘는 사기 사건, 횡령 사건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 5억 원의 기준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 사기 횡령 사건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식품위생법 위반도 그 뭐 부패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부패랑 경제범죄라는 거는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범죄로 확대시킬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자로 딱 경계가 나눠지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법상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름만 놓고 보면 근데 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요번에 지금 합의한 것 중에 그 반부패 수사부를 줄이기로 한 내용도 있죠. 네, 있죠. 인력을 감축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등 한 글자 의지에서 넓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는 줄어들게 되면 실행이 되느냐라는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5억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피해 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걸 검찰에 경제 범죄는 검찰한테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아예 타관 이상은 본인들에게 관할이 없으니까 경찰로 넘기겠다는 결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입맛대로 아니면 재량적으로 지금도 취사 선택에서 사건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것도 진짜 웃긴 건데요. 이게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참 부질없다고 느끼는 게 의지만 있으면은요 내부에 그 업무 분장을 조정해가지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네. 이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검찰 내부의 업무 분장 조정 같은 거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아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골표도 떼고 한동훈 법무장관이랑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역풍 맞을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풍을 차치하고 사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이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형사부서에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열고 이렇게 네. 한다. 네. 그게 할수 법무부 있습니다. 장관의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기보다 검찰총장이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되고. 검찰 조직이 법정돼 있진 않고 그 내부에서 그냥 그 규칙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또 가능한 길이 그러니까 열어뒀다. 바로 그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아주 그 논란이 됐던 그 사건 수사 과정,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규칙, 뭐 예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제도 해석 전쟁이 벌어진 적 있잖아요. 네, 예. 있죠. 이게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당장 그 형사 사건의 공개에 관한 그 내부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장관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부터 뒤엎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검찰 내부의 규칙들은 사실상 검찰에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 예규 같은 것들은 다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게 지금 저도 이를테면 수사지휘권 어제 뭐 110대 과제 인수위에서
그 공개했을 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청법 8조를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동의해 줄 수 없죠. 그러자 인수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부 시행령을 고쳐서 이것을 자기네들 의지대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과 충돌되는 하위 법령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뭐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 규칙, 뭐 내부 준칙들을 고쳐서 뭔가 하겠다라고 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또 갈등이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언론들도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이 행정부 내부의 일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게 아니라면 내부 준칙으로 대부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말로 내지는 명령으로 법상 당신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 할 수 있잖아. 내 임기 중에는 우리 법무부 장관 그거 하지 마.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법상 권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그걸 못하게 되겠죠. 해당 임기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처럼 법무부 훈령 내지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 대통령이 이걸 개정할지 말지는 차치하고 내 임기 중에 내 지휘를 받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로 꼬리표를 떼고 장관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그 시행에 들어갔던데 그 180도 뒤집힌 버전이 시행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바로 어찌 본다면 지금 큰 법령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서 어떤 디테일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 특히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국 장관 때 제가 그때 법무부란다 변협의 예. 법제이사여가지고 같이 그때 예. 막 논의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야 이거 장관님 관심 사항인데 빨리 좀 변협에서도 좀 동의 좀 해줘라 막 그래가지고 그 형사 피의자들이 이제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하고 그렇죠. 공소장 같은 거 이제 공개 같은 거 되게 안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막 디테일한 건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하다가 이거를 근데 변협이 뭐 너무 또 정치적이기도 하고 당시에 민감한 상황이라서 뭐 해줄 수 있겠나 막 하고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법무부에서 검사에 만나자 그랬는데 도망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때 한동훈 검사가 그때 채널A 사건 녹취록에도 보면 이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예 있어요. 아니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 권리냐. 그때 바로 알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지 왜 형사사건 진행을 기소까지 된 타이밍을 이렇게까지 뭐 늦추냐 이렇게 막 비판하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철학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정 작업에 돌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했던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아, 예.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사개특위 열어서 여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사개특위 좀 민주당 너무 강하게 제가 많이 요새 비판했는데 아니 뭐 하세요. 아니 물론 큰 틀에서 중수청을 만드느니 뭐 한국형 FBI를 만드느니 그런 거는 사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야합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아 이거 야합이라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새로운 해석인데. 자, 솔직히 말해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국민들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력이 어떻게 가는지 정치인들 뭐 관심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부분,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정치의 큰 흐름을 바꾸는 거에 대한 우려가 저는 정치권에 팽배하다고 보는데요. 이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 안 주겠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만 이슈만 있으면은 그 양쪽에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막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까지 줘버리면 사실상 그런 식으로 고발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검찰 손에 어쨌거나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이런 거 말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고발이 된 사건에 한해서라도 검찰 손에 안 오게끔 하겠다라는 의도를 저는 드러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우리도 뭐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뭐 크게 무리 없네 해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야합했다. 이거는 오.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오. 넘어갔어요. 사실 제가 오호. 보면. 진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못하도록 한 데에는 이른바 뭐 어용단체들 아니면 특정 정파성을 굉장히 강하게 띈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치권이 공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은 걸로 보이는데 네.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고 본다면 일반 그러니까 고소인과 고발인의 차이는 고소인은 직접 피해자라고 보면 되고 고발인은 제3자인데 어떤 범죄 사실을 그렇죠. 인지해서 하는 건데 네. 고소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많아요.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뭔가 이 법리에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죠. 도움을 제3자한테 청하고자 하는 그래서 인권 이제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아니 고발인으로서 사건을 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이의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된다. 예. 정치권이 아마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것만으로 법령에 담을 수는 없었겠죠. 이건 너무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뭉뚱그려서 고발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신청권을 주지 않는다는 건 저는 당연하게도 좀 손질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이거는 뭐 생각합니다. 사기특위 거칠 것 없이 그냥 원포인트 다시 법률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당연히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두 가지 정도 예. 있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공기관 내지는 국가기관의 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속 고발. 네. 아니 전속 고발까지 안 가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들 있잖아요. 예.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뭐가 문제 있다 아마 식약처 같은 데도 있을 겁니다. 뭐 하면 고발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는데 심지어 선관위도 대부분은 고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범죄를 인지하면. 네.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거 문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다른 이 국가기관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우리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해놨는데 이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거는 검사한테까지 일단 와서 검사가 처분한 거를 법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끝내버리면 이거는 법원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얘기해왔던 수사의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랑도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맞아요. 문제점. 예, 맞아요. 아니면 장애인 뭐 요양병원 같은 데서 내가 피해 당했는데 뭐 80 넘으셨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못 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원포인트 빨리 이건 바꿔야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뭐 의견 일치를 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근데 요거는 새길로 빠져서 이 논점과는 약간 그러니까 별개일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너무하죠. 예. 너무 남용해서 정치의 사법화를 지금 부르는 현상은 어떻게 좀 제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판이죠, 솔직히 보면. 예. 이걸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간 고발 건수를 뭐 몇 건으로 한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그렇다고 그거 뭐 콕 집어서 안 된다 하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예, 있는 것 굉장히 같고. 이상할 것 같고 예, 또- 뭐 시민단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럼 나 어디까지가 시민단체냐 예. 정파성을 근데 띈 좀 단체를 너무 어떻게 과도한 규정할 부분은 것이냐. 분명히 있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있죠. 심각하다고 저도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풀어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모두 사법부의 숙제로 넘기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정치에 온당한 방향이 그래서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과정에서 김호수 총장이 뭐 이제 그 대안이라고 이제 내놓은 것 중에 이제 바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뭐 방안 이런 걸 제시한 바가 있지 않았나요? 있죠. 그런 그러니까 게 있었죠. 이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납득할 만한 방안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법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들어오면 그냥 묵힙니다. 진짜로. 예, 민감한 거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냥 막 시간을 질질 끌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나오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또 100% 그렇게 하기도 못한 게 초동 수사를 안 해놓으면 또 나중에 비판을 받아요. 뭐 증거 인멸할 시간을 그렇죠. 줬네. 예.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면 수사기관에 어떤 거는 묵히고 어떤 거는 또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선별적 수사라 그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고요. 아무튼 그 입법 절차 일단락에 따른 그 이후 상황을 좀 짚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검찰 집단 사표 낼 것 같던데 별로 움직임 없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한 6-7명인가 뭐 네. 내긴 했는데 수리는 뭐 안 하고 있고 뭐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사표를 내기도 했는데 전 이럴 거라는 예측이 좀 됐었습니다. 오. 본인들의 어떤 집단적으로 항명을 할 때는 굉장히
아주 강도 높게 하지만 이 개인적인 어떤 보신과 관련해서 정말 사표까지 줄 사표를 쓸까? 이 검사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크게 지금 그러니까 뭐 댓글들을 봐도 다 옷 벗을 것처럼 하더니 지금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판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분들이 다 옷 벗지 않아서 변호사 시장에 충격을 덜 주니까 뭐 다행인 것 같고 일단 저의 그냥 연결이 그렇게 예. 일단 뭐 사익만 놓고 봤을 때 뭐 우리 제가 천하람 변호사 너무 솔직하셔. 예. 근데 뭐 제가 내부 사정을 조금 들어보니까 실제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만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검사장 회의 같은 데서도 나가지 말자. 네. 후배들 힘들 때 이제 우리가 좀 버텨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줄사표 내고 나가도 여론이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뭐 검찰 정관 예우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을 때 나가려고 하냐 뭐 또 이런 식으로 예, 평가받고 이런 것도 나가도 또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제가 봐도 지금 이 제도의 경랑기에 경험 많은 검사들이 다 옷 벗고 나가는 거 오히려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물론이죠. 네. 아무튼 좀 그 워라벨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저번에 그 말씀하셨죠? 네, 실제로 좋아들 하죠. 예, 엄청 검사들이. 꿀빨이죠, 진짜로. 왜냐하면 사건을 많이 이제 좀 부담을 덜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어떤 검사들의 일을 늘리는 방안을 또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한동훈표 디테일이 뭐가 될지가 참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어요. 또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한다고 그래요. 자, 경찰의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 되면 뭐 검경 알아서 움직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많이 이게 누락되고 생략된 게 이제 경찰 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 경찰 조직도 어쨌든 권력으로서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형평성 있게 경찰이 수사를 하느냐? 어떤 특정 정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김건희 여사 물론 이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직접 조사가 부담되겠지만 그렇다면 빨리 하든지 아니고 그리고 서면 조사를 한다라는 걸로 대체한다. 물론 진술 대리는 허용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급이 되려면 굉장히 정말 진술이 어려운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건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자처할 정도로 수사를 한다면 경찰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민주당이 검찰에 비해서 그렇게 신뢰하는 경찰인데요. 뭐 잘 하시겠죠. 근데 사실 잘 뭐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자유당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유신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거치면서 검찰보다 힘이 셌던 게 경찰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압도적으로 치안본부 힘이 셌었으니까. 시절인데 보면은 지금도 엄청 힘세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과 견제 방안이 얼마나 지금 완비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좀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수사 자체도 좀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두 분 모두?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 모르죠? 모르세. 근데 그냥 저도 이제 굳이 경찰 입장에서 좀 정당화를 해보자면은 허위 경력 의혹 같은 경우는 팩트가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다 있고 뭐 자료 제출 요구나 뭐 이런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이런 걸로 다 받아볼 수가 있을 근데 겁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 묵혔을까? 아까 했던 그 얘기인 거죠. 정치적인 고려를 했겠죠.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끝나고 네. 그러니까 네. 묵히다가 이런 얘기 하니까 또 혼나는 건데 제가 예. 안 할 수가 없나 공정하게 수사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결국은 그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나왔던 가장 주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수사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안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가장 후퇴한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경찰에 대한 그 어떤 견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경찰 비대화를 좀 줄여보겠다 했는데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우리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느끼고 체감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독립시키겠다라고 했지만 국가수사본부 안에 있는 경찰들에 대한 인사를 결국 경찰청장이 하기 때문에 수사본부의 독립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랑 프랑스 정도,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 단일화된 경찰 조직을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제가 검찰 경찰을 우리가 지방 권역별로 쪼개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야 양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권했을 때 중앙 집권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는 20년 집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찰개혁 손 안 댄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근데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 이루어진 입법과 별개로 그냥 두 분의 어떤 전문적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FBI는 이제 지금의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검찰에서 이제 떼어내는 직접 수사권이 다 할 수 있는 중수청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피하고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6대 범죄 수사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될 부분은 이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검찰의 어떤 이런 능력을 따라가기는 한참 멀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본적으로 1차 수사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범죄의 법리상 맞는지 뭐 판례 등을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좀 그런 능력이 많이 보충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이 변호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얘기를 검수한박 하기 전에 좀 해주시기로 했어요. 예.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있을 수 있는 중수청이라는 어떤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거기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법사위원 등등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검찰이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법조인들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수사 기능을 아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논의조차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발족하는 거 안으로 통과는 됐지만 국민의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혀 협조하지 않을 그런 뭐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해요. 생각해요. 잘 만들면 아주 잘 만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저는 정치적으로. 한번 네. 생각해 보면 근데 중수청이 독립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논란은 다시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게 그러니까 주어가 검찰이냐 중수청이냐 이것만 달라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가 검찰 독립성을 아주 잘 보장해주면 이게 중수청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워낙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뭐 간판 바꾸고 뭐 중수청으로 하면 낫겠지 싶은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조직만큼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수청 요원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핫바지처럼 보여도 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성 가지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다양한 보호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초임 검사하면 급이 어떻게 되죠? 한 옛날에는 3급 상당이라 네, 그랬는데 3급. 요새는 3급인가요? 예, 처음에 3급.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중수청을 만들 때 행정고시 패스에서 처음에 5급이죠. 5급이죠. 예, 5급, 3급.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법관과 유사한 그 신분 보장을 엄청 높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급수는 높지만 돈을 많이 안 주고 이제 월급이 적다는 월급 푸덜 그러니까 댐을 변호사에 비해서 뭐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지방 근무를 돌리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유착되지 않는 그걸 만들어놨는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요원을 뽑았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정말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그 요건을 만들어 주려면 사실 제일 좋은 건 변호사 출신들을 많이 뽑는 건데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왼쪽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일할 수 있는 거니까 때려치고 나가더라도 때려쳐도 변호사니까. 내가 변호사다 이런 건데 변호사 이번에 그 공수처 만들어 보면서 아시겠지만 수사 경험 없는 변호사들로 막 많이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핵심은 또 검찰 출신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청에서 3급, 2급, 1급 차관급 대우를 받던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놨을 때 그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일반 요원들은 또 그럼 검찰 수사관 정도밖에 안 돼서 예속을 받는 거 아니냐. 그냥 검찰청 이름 가리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중수청이 설치된다면 공수처처럼 독립기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 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 농담이고요. 법무부 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죠. 또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휘하에 있게 되면 이게 또 어느 정도로 이게 기능할 것인가에 또 문제의식이 남는 것 근데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공수처나 중수청이나요. 누구 휘하에 있느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 휘하에 있더라도 그 임명권자와 독립돼서 그 그렇죠. 사람이 객관적으로 선임이 되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고요.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의 모든 것이 부메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공수처장 처음에 만들 때는 처장에 대한 선임권을 사실상 야당에 줬습니다. 야당이 비토하면 선임 못 되도록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거 다 바꿔치워가지고 사실상 대통령 임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독립기구화 시켜놔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자리면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 공수처 얘기 나왔으니까 그 짧게 요거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공수처가 네, 발표한 결과 거였죠. 발표한대잖아요. 전망 좀 해주세요. 장윤 변호사 어떻게 저는 전망하세요? 기소할 거라고 보고 기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기소조차 못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뚜렷한 정말 합리적 의심이 많이 제기되고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 사건을 넘겼을 때도 네. 이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 흔적 없다라고 했고 실제로 없다면 이게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 플러스 알파 조금만 수사했으면 기소가 수순이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생각합니다. 기소 대상이 손준성 검사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김웅 의원이나 윤석열 당선인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수사를 치밀하게 잘했다면 윤석열이라는 그 당시 후보자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인으로 개인 검사가 이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장을 특정 정파에 넘긴다? 이거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특히나 이 대검 정보정책관 지위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지위였는데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수사가 미진했던 것 같고 영장 청구도 뭐 2번씩이나 하고 한 번 기각됐고 막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김웅, 손준성 기소가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은 네. 예.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존심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 차원에서 네, 근데 사실 공수처의 첫 공소심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다 불기소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기소하더라도 명분은 있어요. 공소심의회 결정을 따랐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장 변호사님께서 수사를 잘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유죄가 나올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수처의 자존심 때문에 손준성, 김웅 정도는 기소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게 전망하시네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결과 나온다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네. 하고요. 자, 사법논담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민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